안녕하세요. 아, 항상 설레입니다. 처음 만남과 내가 평생 항상 교사여서 그런지 어, 누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까 하고 설레이고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임용시험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예, 를 임용시험은 무엇이라고 푼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어, 멘붕이다. 아니면 PR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멘붕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은 임용시험은 어, P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홍보라고 하지요. 요새는 나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나는 이런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직 논술에서도 나 역량은 이렇다. 교육과정에서도 나 역량은 이렇다. 난 수업을 이렇게 수업에 대한 역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보통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자기의 단점까지 알릴 건 아니에요.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데 그냥 알린 게 아니라 피 터지게 알려야 한다. 의도를 갖고 나의 단점은 놔두고 물어보지 않는 단점까지 줄줄줄 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피 터지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임용시험은 P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흔히 대학 교수라 하면 교육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는 교육자 쪽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PR을 해야 또 홍보가 되니까 내 PR을 해보면 난 처음에 장학사 시작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육연구소를 출발을 했어요. 물론 교사를 15년 동안 하고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출제를 해봤고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출제 장학사 문제 내보고 선제해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신규 임용시험 임용고사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교장 교감 자격연수 출제 채점 이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교육적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출제하고 선지하고 채점해보고 합격자 발표하고 주로 그런 부서에 1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론적이보다 실전에 강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교육대학교에 있어도 내가 그냥 교수가 아니라 초빙 교수입니다. 내가 교단에 있었던 경험을 사가지고 서울교대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달라 해서 초빙 교수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는 종류가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학자 종류가 아니라 실전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이 저는 15년간 초등교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장학사 시험을 봤고 통계학 시험을 봤습니다. 전국에서 한 명 뽑는 장학사에 통계학 시험을 봐갖고 그때 중등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봤는데 내가 초등교사가 전국 1등을 해서 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초등교사가 중등 수학 선생을 이기냐 난리를 쳤는데 그게 나는 사실 한양공대에 가서 다시 공학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과 수학을 해가지고 아마 내가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는 것 같기도 해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등교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또 PC 기사 1급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PC 기사 QC 품질 관리 그러니까 이런 국가 인정 자격증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사 1급을 따면
KS 마크, Q 마크 이런 걸 찍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자격증만 팔아도 자격증만 갖고도 교사 월급만큼은 줬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도 해봤어요. 정년 퇴임하면 이런 강의했을지 모르고 야 퇴임하고 나서는 뭘 할까 해서 이런 공부도 해봤는데 막상 이런 써먹지는 못했는데 이런 공부들이 나에게 재테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는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받쳐준 것은 법사 자격증, 또 자살 예방 지도사,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서 내 마음을 수련을 했더니 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론적인 교육학자이기보다 실전에 강한 교육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장학사 시험을 제일 많이 출제하고 채점하고 선제를 많이 했습니다. 장학사 시험은 순전히 내가 가나해서 찍으니까요. 그래서 장학사들이 시험 과목이 교직 논술입니다. 교직 논술, 심층 면접, 수업 분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하이패스를 만들 때는 교육과정은 장학사 시험에서는 총론만 나오지 강론은 나오지 않아요. 교육과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교육학은. 그래서 별로 않고 교육과정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교직 논술을 해서 이렇게 교직 논술이란 책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 했던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쌓였고 교육과정 또 심층 면접, 집단 토의 수업 과정은 영어 해서 세트를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게 교직 논술과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지금 2019가 여기 있는데 2020은 다 지금 해서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어서 일주일 아니면 보름 안으로 출간됩니다. 이 세 가지 책이 동시에.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나한테 직강을 좀 해주세요 해서 처음 열었는데 아직은 교직 논술에 바람이 좀 덜 불었나 봐요. 그러면 당신은 왜 이런 책을 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나는 초빙 교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초빙 교수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정책 참여자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사를 뽑을까? 좋은 교사를 뽑은 방법이 뭘까? 해서 2000년에 계획하고 2013년부터 시행했던 원래 1차, 2차, 3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임용시험이. 그래서 너무 많다, 과중하다, 2차 시험을 줄이자 한 것을 내가 계획을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약간 바뀐 것도 있는데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긍정과 열정, 지혜가 담긴 교사를 뽑을 수 있을까? 그것만 막 연구했는데 내가 갑자기 교육대학교 와갖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식 암기 중심에 찌들리고 짓눌리고 4학년들을 보면 눈빛, 몸짓, 마음들이 흔들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뽑는 위치에서 이제 내가 가르쳐갖고 합격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이쪽 생각보다 이쪽이 돼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주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다 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내 책 뒤에는 이 말이 그래서 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정표가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T표지에 써있습니다. 이렇게 썼던 내 마음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흔히 교직 논술을 우리는 20점짜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교직 논술은 100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우리가
교직 논술이 있고 심층 면접이 있고 수업 실현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직 논술은 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글로 쓴 것이 교직 논술입니다. 근데 이걸 좀 짧게 말로 하는 것이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심층 면접이 거의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20점이고 이게 몇 점입니까? 40점이고 수업 실현은 그 비전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교육이 나아갈 바를 실제로 여러분은 수업으로 말하자면 교사는 수업으로 말하니까 그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교직 논술에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이니 뭐니 이걸 잘 알아두면 그걸 알아야만이 됩니다. 교직 논술에. 그러면 수업 실현을 잘 할 수 있고 심층 면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교육과정은 80점이지만 이게 100점이다. 왜냐하면 1차 끝나고 2차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이 교직 논술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20점을 공부한다 하지 말고 100점을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 투자를 하면 2차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서울에서도 점수가 낮은 사람은 2차가 80점, 높은 사람은 99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0점 차이가 나오는데 솔직히 여러분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20점 폭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2차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1차를 합격도 못했는데 2차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교직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2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20점짜리 아니라 100점이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짜증이 안 나고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2차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여기에 원래 1차 시험을 어디를 지원하고 뭐하고 막 이런 내용도 써져 있는데 참고자료로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내 카페에 와서 묻고 답하기 하면 내가 알려드립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그 내용이 많았는데 누가 내 카페에다가 그 내용은 카페에다만 써놔도 좋으니까 줄여주세요 해서 지금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교직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강의도 지금 인문적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직논술을 작성할 것인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야 어떤 시험이 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교육학을 정리합니다. 교육학이 정말 한강의 물붓기처럼 넓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고민인데 그냥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하는데 조금 할 때 어떻게 능률적으로 하는가를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교대 교수로 있으면서 07학번부터 가르쳤으니까 딱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교직 논술을 가르쳐 보면 교직 논술이 질문이 똑같아요. 선배가 했던 질문 똑같이 후배들도 해요. 그리고 피드백도 똑같아요. 10명 피드백은 9명의 내용이 같아요. 나는 나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는데 결국 받아보면 피드백 받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 소리는 뭐냐? 틀린 내용이 같이 틀린다. 그래서 피드백 모음을 했어요. 내가 피드백을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을 하면 좋은 점수를 맞다. 그 다음에 이 질문도 똑같아요. 밤낮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어떤 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 이걸 미리 알림으로써 그 질문이 없이 축축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실전 문제 풀이는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스터디에서 주로 해야죠. 근데 이 스터디를 하긴 한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다음에 배경지식 자료는 한번 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18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이거 18시간만 들어가고 만점 맞을 수는 없는 거고 18시간 들으면 지름길을 첩경을 알아서 교직논술 공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꾸며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터디 보통 질문이 인강은 꼭 들어야 됩니까? 스터디는 꼭 해야 됩니까? 짝수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지금 궁금할 때이죠. 사실 인강을 들으면 비행기 활주로를 타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처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에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내용 중에서도 꼭 읽어야 할 부분,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니까. 체크를 받으면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들으면 좋다는 이야기고요. 스터디는 밥입니다. 스터디 없이 합격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미달교육청에 있는 데는 몰라도 서울이나 좋은 데 가려면 스터디 없이 혼자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를 만나냐 안 만나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터디는 밥이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꼭 하셔야 되고요. 짝수는 메타인지, 즉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스터디가 4명이 한다면 짝수는 2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명이 하면 4분의 1을 25%만 나에게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50%를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말을 해봐야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브루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짝수의 기본은 말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알 것 같은데 머리만 빙빙 돌고 무슨 말인지 잘 안 나오면 그 소리는 뭔 소리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야겠네 하고 내가 공부할 동기가 생기고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아주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냐 뭐냐 하면 시급한 일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경영학에서 ABC 관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ABC 관리도. 보통 우리가 아침에 보면 10가지 정도가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적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만 당일날 처리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7개는 처리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을 발령내고 교장선생님 발령내고 또 중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내가 다 발령내고 실제로 신규교사 발령은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발령내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 일들을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장학사들이 장학사들 있었는데 어떤 장학사는요 새벽 1시, 12시까지 열심히 하고 왔는데 나한테 야단만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녁 내에 특근했다는데 아침에 회의 자료 내놔라. 안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에 아침 필요한 건 안 만들고 책 정리하고 한 달 후에 해도 될 일을 지금 해놓으면 특근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보고서 내놔라. 그건 안 했는데요. 지금 당장에 지금 써먹을 거 중요한 것은 안 해놓고 일정표 짜고 계획표 짜고 그건 천천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못하고는 일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기름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한 일과 중요한.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침에 운전하고 쫙 갈 때 생각나는 대로 계속 카톡에다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붙임닫기에 아침에 컴퓨터 옆에다 딱딱딱 붙이죠. 그리고 나서 먼저 처리할 일을 위에다 올리고 1, 2, 3, 4를 쫙 적어놔요. 그래서 1, 2, 3, 4 적어놓고 이것부터 일하고 이거 다 끝나면 이거 딱지 떼버리죠. 이거부터 일하고 이거부터 일하고. 근데 3개만 일해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에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일 잘한다고 항상 승진, 최연소 승진을 나 40대 때 교장 됐고 50대 초반에 교육장 됐고 전국 교육장 협의회 회장을 내가 했고 뭐 이렇게 막 가지요. 그래서 이게 자기 할 일을 쭉 적어놓고
그중에 뭐가 시급하고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아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고 시험에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인강은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보통 해주지요. 책에다 다 써야 되고 꼭 봐야 될 내용을 짚어주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 더 좋다. 교재만 봐도 좋은데 교재를 볼 때는 평면적 입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꼭 해야 될 것을 덜 나타나니까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을 알게 됩니다. 기본을. 우리가 나눗셈, 곱셈을 가르치기 전에 덧셈하고 뺄셈을 알아야 곱셈이나 나눗셈을 이제 곱셈을 모르고 나눗셈을 할 수 없잖아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까? 빼기를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야 좋은 피드백이 되고 좋은 교직 연습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가장 웃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실전 연습을 해요. 처음부터. 그 실전 문제 1번부터 풀다가 질문이 와요. 그건 안 됩니다. 기본을 앞에만 읽어보면 분명히 그런 질문 다 해결됐는데 읽어보지 않고 문제부터 풀어요. 그러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나눗셈을 공부를 바로 하는데 덧셈 뺄셈 모르는 사람이 어차피 그 사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려주는 게 인강요 스터디오 짝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쓸 때 낯선 강야 날선 답변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낯선 강이란 것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낯선 이야기여야 머릿속에 팍팍 박히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만든 답변 시퍼런 날이 칼날이 서 있는 답변 칼날 같은 파고드는 답변을 해야 시험관들 맞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맞네. 사실은요 저한테 제자들이 와서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장학사는 매주 일요일 장학사 가르치는데 장학사들은 내 출제만 합니다. 집어 던져주면 답안은 나보다 더 귀신같이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장학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낯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대답을 하는 방법을 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연결하려고요. 먼저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도를 깨치는 방법인가를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 뜻이 굳어야 멘붕을 벗어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발자국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발자국을 쫓아가서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발자국을 본다면 뒤에 여기에 속꼬리가 보이는데 잘렸습니다. 진리를 찾아내고 문제의 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소를 말해요. 소를 진리라는데 이 소를 찾았으나 처음에는 정말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몸이 내 마음을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면 졸리고 애우려면 다 까먹어버리고 막 아주 힘들어요. 이 멘탈에 걸리는 때가 지금 시작할 때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반은 내 마음대로 잘 돌아가고 반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반만 마음에 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지나면 내가 등에서 편안하게 내가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진리를 타고 가도 아무런 신경이 안 쓰게 보이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아하 작년 봄에는 참 힘들었는데 올 봄은 참 편하구나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봄이지만 봄을 맞이하는 편안한 마음이 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공부한다는 선조들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처럼 단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첫째 시간에 발밑을 조심하라. 결정적인데 여기서 서풍가 눌러라고 막 서풍 가는데 갑자기 이거 하나 잘못 뜯어갖고 풍 꺼지고 넘어선다면 서풍은 다 망치는 거죠. 내가 한 달 전에 등산을 가는데 돌 이렇게 디딤돌 있더라고요. 디딤돌이 있는데 딱 그게 안정적인 줄 알고 탁 봤는데 이게 확 뒤집어져요. 발로 밟는 순간에. 그래서 물속에 빠질 뻔했는데 다행히 스틱을 갖고 와갖고 스틱으로 아슬아슬하게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아찔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넘어지면 참 약도 없어요. 근데 그 디딤돌이 이렇게 들컥들컥 하는 디딤돌이 몰고 돌이 있으니까 단단하겠지. 탁 밟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보면 아차하니까 이 디딤돌이 다 안전한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나간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임용시험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이 내가 교육청에 오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임용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런 건 교수님들이 다 나한테 물어보러 왔죠. 내가 그건 진행했던 책임자를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총장님이 어느 학부모니 총장실에 와서 막 울고 불고 한 번만 살려달라 한다. 한 번만 봐주세요. 총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래.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조 교수가 와가지고 이 학부모를 좀 살려달라. 무슨 소리냐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 학부모 딸내미가 부정행위로 걸려가서 시험을 빵점을 맞았다. 그런데 올해 빵점 된 건 모르지만 5년간 무효 또 3년간 시험을 못 보면 뭐 하느냐. 그때 다 나이 들었잖아. 그래서 올해 무효된 건 좋은데 내년에는 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올해 떨어진 건 이미 끝났으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부정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교직 논술을 쓰다가 땡 하고 종을 쳤는데 그 순간에 나야 되잖아요. 시험 종료 후에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 땡 쳤는데 읍니다를 못 썼어요. 읍니다 3칸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선생님 종 쳤는데 쓰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감독관이 몇 번이죠? 체크해버리면 부정행위죠. 다들 보고 뭐 이게 그래서 읍니다 쓰려다가 뭐예요? 시험 종료 후에 답안 작성 부정행위. 그래서 0점 처리됐고 떨어졌습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떨어진 건 좋은데 1차 시험에 떨어져 버렸는데 교육은 내년에라도 보게 해달라는 게 사정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도 설마 내가 좀 그 다음에 쓸 때도 물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각박해져 갖고요. 또 교대가 다 섞여 있잖아요. 갖고 조금 쓰고 있으면 친구처럼 안 봐줘요. 바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일이라면 내가 봐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 부정행위라고 칠 수 있는데 그 행위, 이런 행위 정도는 당해 시험에 대해서 정지만 됩니다. 당해 시험에는 올해만 정지되지 2년, 3년은 아닙니다. 이게 부정행위 중에서도 잘 읽어보면 몇 년간 시험 튼 게 다 있는데 그냥 이거 제대로 읽어보죠. 응시자 유의사항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보통 때 읽어보도 않고 시험 봐도 괜찮으니까요. 읽어보도 안 하고 내가 몇 년 정지자리를 하는지도 안 보고 막 걱정하고 울고 불고 날린 거예요. 즉 말하면 컨닝을 한다든지 누구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악의적인 것은 3년, 5년 막 가지만 내가 시간을 조금 오버하고 이 정도는 간단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시험 그러니까
봐주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내년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막 고맙다고 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응시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꼬박꼬박 읽어봐야지 안 보고 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거 볼 때 뭐야? 내가 애기인 줄 알아? 응시자 유의사항 안 보고 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요 2차 시험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사람이 울고 있어요. 교수실에 와갖고 상담하면 혼자 오면 좀 너무 막막하잖아요. 부정행위로 걸렸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게 그 전자기기가 온몸에 있는가를 보려고 이게 여러분 공항대 가면 이렇게 탁 조사하잖아요. 전자 물품 있나 없나. 그 조사를 한다고 탁 했는데 삑삑 그랬대요. 빠클이 나와서 삑삑 되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세요. 주머니 꺼내니까 스터디 때 공부할 때 메모했던 메모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이거 아니네.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소지 반입 금지 물품 이런 것을 소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퍼가 나왔다 해서 부정행위로 돼서 다 무효화됐습니다. 근데 내 옷이라고 춥다고 아무거나 껴입고 갔다가 내 주머니에 쓸데없는 것이 나오면 부정행위가 되어버린다. 근데 이것도 꼭 남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춥다. 옛날에 입었던 옷 푹 입고 가고 이렇게 큰 작은 실수가 실제 사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실수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겠잖아요. 실력이 없어 떨어지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꼬박꼬박 봐야 된다. 그리고 교직논술에 특히 하는 게요. 전 망했어요. 왜 망했니? 그러니까 시험지 교체를 했는데 시험지 교체할 때 이미 쓴 답안을 이렇게 딱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바로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야 중간에 바꾸려면 앞에 쓴 종이를 잘 봐갖고 메모했다가 넘겨야 되는데 시험지를 교체한다고 중간에 썼는데 쫙 바꿔버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구상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성을 못해서 망했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교체 전에는 꼭 시간을 재해서 충분한 경우 아니면 답안지 교체를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답안지 교체하다가 망한 애들이 참 실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답안지 교체가 필요하면 이렇게 교정보호를 써서 하지 답안지 교체를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론까지만 쓰다가 잘못 썼으면 바꿔도 되지만 본론에 들어갔으면 아예 바꾸면 안 됩니다. 시간상 부족하고 뭐고. 그러니까 답안지 교체 시기를 잘 봐서 그것에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합격 취소됐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면 취소됩니까? 80점 안 되면 2차까지 최종 합격했다가 취소됩니다. 여러분은 졸업 예정 증명으로 시험 보는 거지 졸업자로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내 학점 관리도 하면서 내 학점이 정말 나쁜 경우에는 졸업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해서 잘 안 됐으면 교수님한테 가서 저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서울교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학점 미달로 자격 취소로 또 합격은 꼭 해요. 작년에도 합격하고 재작년에도 합격했어요. 그런데 합격한 사람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 거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도 또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많지 않고 소수이지만 진짜 완전 망한 거잖아요. 2차 시험까지 그 어렵게 합격해갖고 무효돼 봐요.
그래도 그 사람 봐주기 위해서 참 노력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대를 졸업했는데 자격증 없이 졸업해봐요. 그럼 교대 나오면 끝이잖아요. 4년간 다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수강할 기회를 특별히 주자. 이런 기회를 줬어요. 만약 재수강 기회가 없으면 F학점이나 E학점을 맞아야 재수강을 하는데 그럴 기회가 아예 없으면 학점이 단체로 졸업해버리면 자격증 안 나오고 졸업은 타버리면 4년을 다시 다니든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학점 관리도 무시하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줄곧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죠. 작년에 시험 본 사람은 이것이 굉장하죠. 응시자 유의사항을 바꿨어요. 응시자 유의사항. 근데 이것들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갑자기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을 이렇게 바꿔버렸죠. 오늘 또 내 카페 질문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되고 질문이 있어요. 이거 항상 하위 번호가 가로 반가로 1, 2, 동그라미 1, 동그라미 기억으로 썼는데 이거 내 답안에 그렇게 안 써졌는데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질문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논술에서 번호를 쓰라 한다. 그러면 서답형으로 나올 것인가? 맞고 틀고로 나올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나도 사실 많이 항의도 하고 여러 여론도 동원하고 논술이 무슨 놈이 서답형이냐? 번호를 쓰라느냐? 막 이렇게 항의를 많이 했는데 참 이 웃기는 얘기가 됐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좀 자세히 열어보면 자세히 좀 해보면 하위 문항의 문두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하위 문항에 해당되는 번호를 쓰시오. 답안을 작성해요. 우리는 오로지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전부 한 것은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이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평가원의 해답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거꾸로 하면 답안지에는 문제를 기재하지 마시오라고 써놨어요. 그전으로 보면 답안지에는 문제를 쓰지 말고 여기는 답안지에 문제를 활용하시오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 이제까지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평가원이 출제할 때 제시문 속에 찾아서 그대로 써버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시문 속에 문제를 제시하지 말라 했는데 썼는데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하지 마시오 하는 행동을 했어도 봐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소리를 써도 좋다 하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막 번호 쓰라니까 이거 갖고 막 항의를 했어요. 사실 나도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 채점 결과를 보니까 전혀 문제를 내보니까 전혀 다른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아까 문제를 거기다 쓰면 안 된다가 있다가 요걸 바꿨다는 거예요. 요걸.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못 미치고 이쪽에만 막 어떻게 써야 되나 막 걱정했죠. 근데 평가원은 의외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찾아 쓰시오. 활용해서 찾아 쓰시오. 그래서 제시문 걸 써버리면 됐다.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엄청 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눈에 띈 이거에 있는 게 아니고 출제자의 생각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답안지 유의사항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생각하고 읽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보지만 엉뚱한 실수를 참 많이 해서 점수를 잃어버리는 게, 몰라서 점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기본을 놓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작년 문제를 기출 해석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이 방법은 이 만능틀이 사실은 내 책에 써져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이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기본을 알게 하면 이 만능틀을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만능틀을 어떻게 만드냐, 또 그 만능틀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 만능틀의 서론, 즉 첫 인상, 제일 먼저 딱 글을 읽을 때 서론의 첫 마디가 그 사람 그 답안의 첫 인상을 좌우하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를 강의하고, 두 번째 제시문 속에서 발견하는 본론에서 점수 박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합격의 마침표인 결론에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만능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결국 아까 소를 잡으려면 소 발자국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결국 실마리는 기출에 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기출 문제는 절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안 나옵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만 기출을 봐야만이, 발자국을 봐야만이 소를 잡습니다. 발자국이 있는 것은 아직 소가 벌써 가버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같으면서 다른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즉 정답을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기출 문제를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을 유목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기출을 연구해보는 강의를 하겠고요. 이제 나타난 오류, 틀린 것들이 나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건 남들도 다 틀리고 이런 오류가 비슷해요. 그래서 오류를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래서 오류 포인트를 발견하고 방탄복을 입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출제자는 함정을 꼭 팝니다. 다 만점 맞으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하는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는 실전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그것을 해석해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드백, 실전 문제를 가지고 피드백을 많이 시켜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그 비슷비슷해서 유목화해서 내가 말 설명을 해주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으로 구질론수를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출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출제하는, 뭐가 출제가 될 것인가라는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출제한다면 어디서 출제할까? 이렇게 봐야만이 잘 되죠.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가 되어서 때려보면 딱 때리려면 때릴 데가 없어요. 때리려고 하면 위를 막을 것 같고 밑을 때면 밑에 막을 것 같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때릴 때는 거꾸로 모두가 내가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머리 때릴 것 같고 복부 때리고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는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출제자가 돼요. 선생님이 딱 된다면 출제를 하려면 출제 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응시자가 되고 시험 보면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고 다 문제처럼 보여요. 다. 근데 막상 출제를 하려고 하면 좋은 문제 출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 눈으로 살펴보고 그걸로 공부해보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가려내면 매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후각을 살려서 공부를 해보고 채점자를 만족시키는 답안을 어떻게 만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시간은 전반적인 안내를 했습니다. 둘째 시간부터는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